눈의 여왕. 7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거울과 거울 조각. 자, 그럼 시작할까?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의외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녀석은 아주 성질이 사나운 호부 고블린이다. 이 고블린은 아주 사악한 종류의 도깨비 요정으로 사실 악마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이 악마가 요상한 힘이 있는 거울을 마침내 완성해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이 거울은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쪼그라들어 거의 보이지 않고, 반면에 아무짝에 쓸모없고 추한 것은 도드라지면서 훨씬 더 추하게 보였다. 이 거울에서 아름다운 풍경은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보이고, 아주 선한 사람은 섬뜩해 보이거나 물구나무를 섰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다. 죽은 깨가 하나 있는 사람이라면 코와 입까지 죄다 죽은 깨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웃기는군. 악마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선하고 경건한 생각도 이 거울에서는 음흉한 미소로 보였다. 악마는 이 독창적인 발명품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악마가 가르치는 호부 고블린 학교 학생 악마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모두에게 알렸다. 이제 이 악마들은 처음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다며 떠들어댔다. 녀석들은 이 거울을 들고 허둥지둥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마침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돼지는 이 거울로 온갖 순환을 당했다. 이윽고 악마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 그리고 신을 조롱하고 싶었다. 거울을 들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악마들이 거울을 움켜잡을 수 없을 만큼 거울은 점점 더 끔찍하게 웃었다. 더 높이, 더 높이. 천국과 천사에 점점 더 가까이 갔다. 문득 그 웃음 짓는 거울이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더니 녀석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땅으로 떨어져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십억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어쩌면 그보다 더 잘게 깨졌을 것이다. 이제 이 거울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어떤 것은 모래알보다 잘게 깨졌는데 이것이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일단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면 눈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 사람이 보는 건 무엇이든 왜곡시켜서 사물의 오직 나쁜 면만 보게 했다. 아무리 유리 조각이 작아도 거울 전체에 있던 것과 똑같은 힘이 있었다. 몇몇 사람은 마음속에 유리 조각이 박히기도 했는데 심장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리기에 무척 끔찍했다. 어떤 것들은 제법 커서 창문 유리로 썼다. 그 너머로 친구들을 내다보는 그런 창문은 아니었다. 그 유리 조각으로 안경을 만들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려고 이 안경을 썼다가는 큰일이 난다. 악마들은 그게 하도 웃겨서 옆구리가 아프도록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그 유리의 미세한 조각이 여전히 허공을 떠돌고 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주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소녀와 어린 소년. 큰 도시에는 집도 많고 사람도 많기에 작은 마당을 갖기도 쉽지 않아서 사람들 대부분은 화분 하나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가난한 두 아이가 사는 곳에는 화분보다는 조금 더 큰 텃밭이 겨우 하나 있었다. 둘은 남매는 아니었지만 남매만큼이나 서로를 퍽 아꼈다. 부모님들은 다락방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집에 살았다. 두 집 사이, 지붕이 만나는 곳에 빗물통이 흐르고 창문이 서로를 마주보아서 서로의 집에 가려면 창문에서 창문으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됐다. 이 창밖에 부모님들이 커다란 상자를 하나 두어서 집에서 먹을 채소와 작은 장미나무도 한 그루 키웠는데 아주 잘 자랐다. 부모님은 이 상자를 빗물통에 걸쳐 두어서 두 아이는 더 가깝게 서로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꽃 담장처럼 보였다. 콩이 상자 위로 들이우고 장미 덤불이 길게 늘어지면서 창틀을 휘감고 서로에게 허리를 숙여서 마치 꽃과 풀로 이루어진 개선문 같았다. 상자는 꽤 높아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둘은 종종 자그마한 의자를 지붕으로 내놓고는 장미 아래 앉아서 재미있게 놀곤 했다. 물론 겨울이 되면 이런 즐거움도 사라졌다. 창문에는 종종 두껍게 성에가 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난로 위에서 구리동전을 뜨겁게 달구어서 성에가 잔뜩 낀 창문에 가져다 댔다. 그러면 아주 멋진 동그란 원이 생기는데 그 동그라미 너머로 친근한 밝은 눈동자가 각자의 창문에 나타났다. 소녀와 소년이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게르다였고 소년의 이름은 카이였다. 여름에는 한 걸음만 떼어도 서로 어울릴 수 있었지만 겨울에 서로의 집에 가려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옆집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하얀 꿀벌이 떼지어 가는 것 좀 보려무나. 여왕벌도 있어요? 남자아이가 물었다. 진짜 벌 사이에는 여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물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럼 정말 있지. 여왕벌이 벌떼 속에선 알지. 가장 크단다. 절대로 땅에 잠자코 붙어있는 법이 없어. 그러다가 다시 먹구름 속으로 돌아간다. 숱한 겨울밤 동안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창문을 엿보지. 그러다가 마치 꽃으로 둘러싸인 듯 희한한 모습으로 얼어붙어. 아, 네. 우리 그거 본 적 있어요. 두 아이 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자아이가 물었다. 눈의 여왕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들어오게 하자. 내가 뜨거운 난로 위에 놓고 확 녹여버릴 테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저녁 어린 카이는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창가 의자로 다가가 그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꽃 몇 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눈꽃이 꽃상자 귀퉁이에 날아가 앉았다. 이 눈꽃은 점점 더 커졌다. 그러더니 마침내 여자로 바뀌었는데 아주 섬세하고 투명하리만큼 얇은 하얀 옷을 입었다. 마치 수백만 마리의 별 모양 눈꽃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얼음처럼 반짝였다. 눈동자는 밝은 별 2개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도 고요함도 없었다. 여인은 창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소녀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소년의 눈에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창문을 휙 지나가는 듯 보였다. 이튿날은 날씨가 맑고도 서늘했다. 이제 눈이 녹고 봄이 왔다. 태양이 비치고 초록불이 돋아났다.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집집마다 창문을 열었다. 또다시 아이들은 집이 빗물통이 그 작은 지붕 마당에서 놀았다. 그해 여름 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피었다. 게르다는 성가 하나를 배웠는데 거기에 자신의 꽃을 떠올리게 하는 장미에 대한 가사가 한 줄이 있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둘은 곧 그 노래를 함께 불렀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장미꽃에 입을 맞추고는 투명한 햇빛을 올려다보며 예수의 아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대고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여름이라고. 절대로 시들 것 같지 않은 향기로운 장미 덤불 아래 있으니 무척이나 향기롭다고. 어느 날 게르다와 카이는 새와 동물에 관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교회 탑의 시계가 5번 울렸다. 카이가 소리쳤다. 아! 내 가슴이 아파. 눈에도 뭐가 있어. 카이는 눈을 깜빡였다. 게르다는 카이의 목을 잡고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카이가 말했다. 없어진 것 같아.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바로 마법의 유리에서 나온 그 유리 조각이었다.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위대하고 선한 것은 무엇이든 작고 추하게 비추지만 모든 사악한 것들은 크게, 작은 흠도 엄청나게 크게 비추는 저 호브 고블린이 만든 거울을 말이다. 불쌍한 카이. 유리 파편은 심장도 뚫었다. 그러니 심장이 곧 얼음덩이로 변할 것이다. 고통은 멈췄지만 유리 조각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카이가 물었다.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못생겨 보인다.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더니 불현듯 뭐가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했다. 아, 저 장미는 죄다 벌레가 뜯어먹었네. 봐, 이 꽃은 삐뚤어졌어. 게다가 저 장미 어쩜 저렇게 추할 수가 있지? 꼭 자기들이 사는 상자하고 똑같아. 그러더니 그 상자를 발로 툭 찼다. 장미도 확 꺾어버렸다. 카이, 너 무슨 짓이야? 게르다가 소리쳤다. 카이는 게르다가 화를 내자 꽃 한 송이를 더 꺾고는 사랑스러운 게르다만 혼자 남겨놓은 채 자기 집 창문으로 펄쩍 뛰어들어가 버렸다. 나중에 게르다가 자기 그림책을 가져다 주었을 때 카이는 그건 요람에 든 아이들에게나 딱 맞는 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언제나 그런데 하며 끼어들었다. 기회를 틈타 할머니 안경을 훔쳐서 자기 코에 걸치고는 할머니 흉내를 냈다. 어찌나 잘하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머지않아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의 이상하고 추한 것들을 모두 다 카이가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사람들은 말했다. 저 아이는 확실히 머리가 좋아. 하지만 그건 눈과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이었다. 그 유리 때문에 카이는 온 영혼을 다해 자신을 아끼는 사랑스러운 게르다조차 놀려댔다. 이제 카이는 둘이 예전에 함께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놀이를 했다. 둘은 좀 더 철이 들었다. 어느 쌀쌀한 날 눈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다. 카이는 집 밖으로 커다란 돋보기를 가져와서 파란 코트 자락을 펼치고는 거기에 눈송이가 떨어지게 했다. 자, 이제 그 돋보기로 봐봐. 카이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눈송이 하나가 훨씬 더 커 보이면서 마치 거대한 십각형의 별처럼 보였다. 놀라웠다. 카이가 이어 말했다. 봐, 정말 멋지지? 진짜 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눈꽃은 아주 완벽해. 눈꽃은 흠잡을 데가 없어. 녹기 전까지는. 얼마나 지났을까? 카이가 장갑을 끼고 어깨에 썰매를 지고 내려와서는 바로 게르다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다른 남자애들이 노는 마을 광장에서 나 놀아도 된대. 그러더니 휑하니 달려갔다. 광장에는 좀 더 대담한 소년들이 자기들 썰매를 농부의 수레 뒤에 묶고는 멀리 끌려가며 놀았다. 신나는 놀이였다.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커다란 썰매 한 대가 다가왔다. 온통 새하얗게 칠한 썰매였는데 마부도 투박한 하얀 터레트를 입고 똑같이 하얀 털모자를 썼다. 그 썰매가 광장을 2바퀴 돌자 카이는 재빨리 그 뒤에 자기 썰매를 묶었다. 그러자 썰매는 더 빠르게 거리를 달려 내려갔다.
마부는 친근하게 몸을 돌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카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카이가 자신의 작은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마부는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카이는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 입구까지 내달렸다. 문득 눈이 세차게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소녀는 앞에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썰매에서 빠져나오려 손에 잡은 밧줄을 갑자기 놓아버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카이의 작은 썰매는 단단히 묶여 있어서 바람처럼 나아갔다. 카이는 소리도 질러봤지만 듣는 이 하나 없었다. 눈은 더 세차게 몰아치고 썰매는 내내 달려갔다. 이따금 울타리나 도랑을 넘는 것처럼 펄쩍 뛰기도 했다. 카이는 공포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기도라도 해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건 구구단 뿐이었다. 눈송이는 점점 더 굵어져서 마침내 하얀색 커다란 암탉처럼 보였다. 갑자기 눈의 장막이 쓱 벌어지더니 그 커다란 썰매가 멈추고 마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털에투와 털모자는 눈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부는 여자였다. 키가 크고 몸매가 가냘프고 눈이 부시게 희었다. 바로 눈의 여왕이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꽤 빨리 왔구나. 추위로 떨고 있는 거냐? 내 곰털 코트 속으로 기어들어와라. 여왕은 자기 옆 썰매에 카이를 앉혔다. 그러고는 카이의 몸을 감싸주었다. 카이는 눈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춥니? 여왕이 물었다. 그러고는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부르르르. 그 입맞춤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다. 카이는 심장 반이 이미 얼음덩어리였는데도 심장까지 추웠다. 한순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곧 편안해지면서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썰매 잊지 마요. 카이에게는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다. 둘은 하얀 암탉 한 마리의 썰매를 묶었는데 이 암탉이 등에 썰매를 지고 내내 날아다녔다. 눈의 여왕은 다시 한번 카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카이는 사랑스러운 게르다, 할머니, 집에 있는 모두를 잊었다. 여왕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입맞춤은 없다. 그랬다간 너는 죽을 테니까. 카이는 여왕을 쳐다보았다. 여왕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더 이상 얼음으로 만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이의 창밖에 앉아서 손짓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카이의 눈에 눈의 여왕은 완벽했다.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분수 암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 나라의 인구를 안다는 것도 들려주었다. 여왕은 내내 웃음 지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이는 생각만큼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다. 머리 위 드넓은 우주공간을 올려다보았다. 여왕은 먹구름 위로 카이를 데리고 날아오르고 그 사이 폭풍은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듯 쌩쌩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숲, 연못, 수많은 대지와 바다 위를 날았다. 빛나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그 아래로는 바람이 차갑게 휘몰아쳤으며 늑대가 울부짖고 흑까마귀가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나 저기 위에 달은 크고 환하게 빛났다. 카이는 긴 겨울밤 내내 그 달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낮에는 눈의 여왕 발치에서 잠을 잤다. 세 번째 이야기. 마법을 부리는 여인의 꽃밭. 카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린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카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몰랐다. 누구도 카이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소년들은 카이가 아주 멋진 커다란 마차에 그 작은 썰매를 매달고 따라갔다면서
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말만 했다. 누구도 카이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게르다가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다. 사람들은 카이가 죽었다고 말했다. 분명 마을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다. 아, 긴 겨울은 정말이지 우울했다. 하지만 봄, 그리고 그 따스한 햇빛이 마침내 찾아왔다. 카이는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어. 게르다가 말했다. 설마, 햇빛이 말했다. 카이는 죽어버렸어.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제비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마침내 게르다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혼잣말을 했다. 내 빨간색 새 구두를 신겠어. 카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야. 강가에 내려가서 카이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퍽 이른 아침이었다. 게르다는 아직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색 구두를 신었다. 내내 혼자서 마을 밖으로 나가 강으로 내려갔다. 내 소꿉친구를 내가 데려갔다는 게 사실이니? 카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주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게르다에게는 물결이 아주 수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게르다는 신발을 벗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만 강물에 그 신발을 던졌다. 하지만 신발은 멀지 않은 강가에 떨어져서 잔잔한 물결에 휩쓸려 게르다에게 다시 돌아왔다. 강물이 카이를 품고 있지 않으니까 게르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신발을 멀리 던지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갈대밭 사이에 있는 배 위로 올라가 배 끝에 서서 다시 물속으로 신발을 던졌다. 하지만 그 배는 묶여있지 않았다. 게르다가 움직이자 배는 강둑에서 멀리 떠내려갔다. 게르다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배 맞은편에 이르렀을 즈음 배는 이미 강둑에서 1m 정도 벗어나 점점 빨리 나아가고 있었다. 어린 게르다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눈물을 터뜨렸다. 참새 말고는 게르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참새들은 게르다를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물가를 따라 날아가며 그저 짹짹거리기만 했다. 우리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마치 게르다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배는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고 게르다는 양말만 신은 채 그저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 빨간 구두는 뒤에서 둥둥 떠내려왔지만 배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양쪽 강가의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다. 꽃들이 사랑스럽게 피고 나무들은 무성하고 언덕은 소떼와 양떼가 먹을 풀밭이 가득했다.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게르다는 생각했다. 아마 강이 카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나 봐. 그 생각을 하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일어나서 몇 시간이고 아름다운 초록색 강둑 풍경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커다란 벚꽃나무 동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울긋불긋한 창문이 달리고 지붕은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집 밖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모두에게 거수경례하는 모양의 나무 병정 둘이 있었다. 게르다는 그 나무 병정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소리쳤지만 당연히 병정들은 게르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배가 물살에 강둑으로 떠내려가자 그 병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게르다는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노파가 집 밖으로 나왔다. 노파는 빗둘배둘 휜 지팡이에 기대어 섰는데 머리에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모자를 썼다. 모자 위에 아주 아름다운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노파가 소리쳤다. 가엾은 것, 어쩌다가 이 큰 물살에 길을 잃은 거니? 이 넓은 곳을 어쩌다가 지금껏 쓸려왔어?
노파는 물속까지 걸어와서 그 지팡이로 배를 꽉 움켜잡고는 물가로 끌어당겨 게르다를 배에서 끄집어냈다. 게르다는 다시 땅을 밟아서 아주 기뻤다. 하지만 자신에게 말을 하는 이 낯선 할머니가 살짝 무섭기도 했다. 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렴.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게르다는 모두 들려주었다.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게르다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혹시 카이를 보지 않았는지 물었다. 노파는 카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언제든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게르다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버찌를 먹으며 꽃이나 구경하라고 했다. 꽃은 어떤 그림책보다 더 아름다웠다. 버찌마다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문득 노파가 게르다의 손을 잡고 그 작은 집으로 이끌었다. 노파는 문을 잠갔다. 창문이 벽 높이 달려 있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 창으로 햇빛이 이상야릇한 빛깔로 섞여 들어와 비추었다. 탁자 위에 가장 아름다운 버찌가 있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져 게르다는 버찌를 실컷 먹었다. 버찌를 먹는 사이 노파는 황금빛 머리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게르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장미꽃처럼 둥글고 탐스러운 작은 얼굴 양쪽으로 황금빛으로 빛나며 흘러내렸다. 노파가 말했다. 너처럼 예쁜 아이를 무척이나 바랐단다. 이제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려무나. 머리를 빗으면 빗을수록 게르다는 점점 더 카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 이 노파는 마법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나쁜 마녀는 아니었다. 그저 재미로 장난치듯 마술을 부렸다. 귀여운 게르다를 무척이나 곁에 두고 싶었다.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장미 덤불 전체에 지팡이를 가리켰다. 한창 아름답게 피던 그 꽃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시커먼 흙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노파는 걱정스러웠다. 만약에 게르다가 그 꽃을 보면 자신의 장미와 어린 카이를 떠올리고 다시 달아날지도 몰라서 말이다. 게르다는 꽃밭으로 나왔다. 꽃밭이 얼마나 향기롭고 사랑스러운지. 모두가 아는 사계절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어떤 그림책도 그렇게나 예쁘고 화려할 수가 없었다. 게르다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태양이 키 큰 벚나무 뒤로 넘어갈 때까지 마당에서 놀았다. 이윽고 아름다운 침대, 빨간 비단 퀼트 이불 밑에 몸을 눕혔다. 그곳에서 게르다는 잠을 잤다. 그곳에서 여왕이 결혼식 날에 꾸는 꿈만큼이나 화려한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게르다는 다시 따뜻한 햇볕 속으로 나가 꽃과 함께 놀았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다. 게르다는 꽃을 속속들이 모두 알았다. 그런데 한 가지 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앉아서 노파의 햇빛 가리는 모자를 보고 있었다. 꽃 그림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은 장미 한 송이였다. 노파가 마당에서 진짜 장미를 사라지게 했을 때 자기 모자에 이 장미를 깜빡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게르다가 물었다. 여기에는 장미가 하나도 없어요? 게르다는 꽃밭 사이로 가서 보고 또 보았다. 하지만 장미는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문득 그 뜨거운 눈물이 장미 덤불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따뜻한 눈물이 땅을 촉촉히 적시자 장미 덤불이 다시 올라오더니 무성하게 피어났다. 게르다는 장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마침내 자신의 예쁜 장미꽃이 떠오르고 카이가 생각났다. 게르다가 말했다. 아, 내가 얼마나 늦은 거지? 카이를 빨리 찾아야 해.
게르다는 장미에게 물었다.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 애가 죽어서 사라졌을 것 같아? 그러자 장미꽃이 말했다. 그 애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땅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카인은 없었어. 고마워. 게르다는 꽃송이 모두에게 가서 입을 맞추며 물었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하지만 꽃들은 햇빛 속에서 자신들의 동화라든가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게르다가 많은 꽃들에게 귀를 기울였지만 카이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참나리 꽃은 뭐라고 말했을까? 북소리 들리니? 둥, 둥. 음계가 2개뿐이었어. 언제나 둥, 둥.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봐. 사제의 기도를 들어봐. 빨간색 긴 옷을 입은 여자 힌두교 신도가 주위의 사람들 사이로 살아있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장례식 장작더미 위에 서 있어. 그 남자의 눈동자가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해. 불꽃보다 더 깊이 심장을 뚫는 용맹한 눈길을 생각하고 있어. 곧 여자의 몸은 재가 될 거야. 심장의 불꽃이 장례식 장작더미에서 사라질까? 난 정말 모르겠어. 그게 내 동화야. 나팔꽃은 뭐라고 말했을까? 오래된 성 하나가 산속 좁은 길에서 높이 솟아있어. 빽빽한 덩굴잎이 발코니까지 자랐어. 거기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서 있어. 신부는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여 길을 내려다보네. 어떤 장미꽃도 이 여인만큼 아름답지 않고 바람에 실려오는 사과꽃도 그렇게나 싱그럽지 않아. 여인의 실크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 좀 들어봐. 그 사람은 결코 오지 않는 걸까? 카이를 말하는 거야? 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의 꿈을. 나팔꽃이 대답했다. 작은 스노드롭은 뭐라고 말했을까? 나무 사이 밧줄 2개에 나무 판자 하나가 걸려있어. 그네야. 눈처럼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예쁜 소녀 2명이 초록색 기다린 리본이 나풀거리는 모자를 쓰고 그네를 타고 있어. 그 애들 오빠는 소녀들보다 큰데 그네 뒤에서 2팔에 밧줄을 감고 버티고 있어. 한 손에는 작은 컵을, 다른 손에는 도자기 피리를 들고 있지. 그네가 움직이자 비눗방울이 색색으로 변하며 둥둥 떠다녀. 그네가 이리저리 움직이자 마지막 비눗방울이 그릇에 매달린 채 허공에서 나비처럼 팔랑거리네. 검은색 작은 개가 뒷다리를 바닥에 대고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그네에 뛰어오르려고 해. 하지만 그네가 멈추지 않아. 그네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 마침내 개는 균형을 잃고 화가 나서 마구 지저대. 그러자 아이들이 개를 놀려. 비눗방울이 터지고 그 비눗방울이 터졌어. 비눗방울 속에 그네 그림. 이게 나의 이야기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 하지만 넌 아주 슬프게 말했어. 카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 히아신스는 뭐라고 말했을까? 3 자매가 있었어. 꽤 솔직하고 온화했어. 첫째는 빨간색, 둘째는 파란색, 셋째는 하얀색 옷을 입었지. 달빛 밝은 밤, 고요한 호수 옆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어. 3 사람은 요정이 아니라 인간이었어. 공기는 달콤하고 3 자매는 숲속으로 사라졌어. 공기는 점점 더 달콤해졌어. 3 자매가 누운 관 3개가 숲에서 미끄러지듯 나와 호수를 가로질러 반딧불이가 깜빡이는 불처럼 주위를 날아다녀. 그 춤추는 자매는 잠을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죽은 걸까? 꽃향기는 3 자매가 죽었다고 말해. 장례식을 위해 저녁종이 울려 퍼져. 게르다가 말했다. 넌 나를 아주 슬프게 하고 있어. 내 향기는 너무 강해서 그 죽은 자매들 생각이 떠올라. 아, 카이는 정말로 죽은 걸까? 장미꽃이 땅속에 있었는데 카이는 죽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야. 히아신스가 종소리를 냈다. 띵동. 우리는 카이를 위해 종을 울리지 않았어. 우리는 그 애를 몰라. 우리는 그저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냥 우리가 아는 노래지.
그래서 게르다는 번들거리는 초록잎 사이에 빛나는 미나리아 제비에게 갔다. 너는 밝은 해 같구나. 있잖니? 어디 가면 내 소꿉친구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니? 미나리아 제비는 게르다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빛을 뿜었다. 하지만 미나리아 제비는 무슨 노래를 할까? 확실히 카이에 관한 건 아닐 것이다. 작은 마당에 하느님의 태양이 봄의 첫날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 햇빛은 옆집 흰 벽을 따라 반짝였어. 그리고 봄에 처음으로 핀 노란색 꽃들이 따스한 햇살 속에서 황금처럼 빛났어. 늙은 할머니가 밖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있었어. 가난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 할머니의 손녀가 잠시 집에 들르러 왔어. 손녀는 할머니에게 입 맞춰 주었어. 정말로 마음이 가득 담긴 황금 같은 입맞춤이었지. 입술에도 황금, 꿈속에도 황금, 아침 햇빛 속에도 황금이 가득했어. 자, 이게 나의 작은 이야기야. 미나리아 제비가 말했다. 아, 불쌍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날 엄청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카이 때문에 슬퍼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카이도 데리고 갈 테고 꽃들에게 카이 소식을 묻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은 자기들 노래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내게 들려줄 소식이 없어. 게르다가 말했다. 이윽고 게르다는 재빨리 달아날 수 있게 치마를 걷어 올렸다. 하지만 수선화를 펄쩍 뛰어넘으려 할 때 수선화가 게르다의 다리를 톡톡 건드렸다. 그래서 게르다는 걸음을 멈추고 그 커다란 꽃 위로 몸을 기울였다.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나 보구나. 게르다가 물었다. 수선화는 뭐라고 말했을까? 난 내가 보여. 난 내가 보여. 아, 내 향기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울까? 저 위 좁은 다락방에 옷을 대충 입은 어린 무희가 있어. 먼저 한쪽 발로 섰다가 두 발로 서. 무희는 세상을 경멸해. 그 무희는 환상 속에 살아. 손에 든 천 조각에 주전자물을 따라 부어. 청결은 정말 대단한 미덕이야. 무희의 하얀색 옷이 고리에 걸려 있어. 그 옷 또한 주전자 안에서 빨아서 지붕 위에 말렸어. 무희는 그 옷을 입고 목에 사프란색 스카프를 둘러 옷을 더 희게 돋보이게 했어. 발끝을 뾰족하게 세워. 다리 하나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봐. 난 내가 보여. 난 내가 보여. 난 관심 없어.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지? 게르다가 말했다. 그러고는 마당 끝으로 달려갔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게르다는 녹이 쓴 걸쇠를 마구 흔들어 마침내 걸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게르다는 맨발로 넓은 세상으로 도망쳐 나왔다. 3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게르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에 앉아 쉬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름이 가고 이제 늦가을이 되었다. 언제나 태양이 비추고 사계절 내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마당 안에서 이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했어. 여긴 벌써 가을이야. 더 이상 꾸물거릴 수 없어. 게르다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이 아프고 피곤했다. 주변의 모든 게 너무나 차갑고 황량했다. 기다란 버드나무 잎은 샛노랗게 물들고 축축한 안개가 이슬방울처럼 후두둑 흘러내렸다. 나뭇잎이 하나 둘 땅에 떨어졌다. 야생 자두나무만 아직 열매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 쉬어서 이 끝이 아플 정도였다. 아, 주변에 보이는 이 넓은 세상이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해 보이는지.